아주 먼 옛날 소나무와 바다 내음이 어우러진 해송 마을이라는 곳에 박무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을 가졌으나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는 순박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그의 행동은 늘 느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싱글벙글 웃고 다녀 마을 사람들로부터 멍청이 혹은 바보 무진이라 불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놀림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무진이 장터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 세찬 소나기가 쏟아지자 거리는 순식간에 텅 비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비명을 지르며 처마 밑으로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아이고, 저 멍청이 무진이 좀 보게나. 비는 자네나 실컷 맞으시게. 사람들의 놀림에도 무진은 그저 해실해실 웃으며 빗속을 홀로 걸었습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비가 오히려 반가운 듯 보였죠. 그런데 장터 끝자락, 허름한 담벼락 아래 웬 처녀가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녀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한때는 고운 비단이었을 테지만 지금은 흙탕물에 더럽혀지고 군데군데 찢어져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큰일 나겠습니다. 어서 일어나시오. 무진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자 처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 댁이 어디시오? 제가 부축하여 데려다 드리리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처녀는 기력이 없는지 간신히 몇 마디 내뱉고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무진은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지요. 갈 곳이 없다니. 이 무진이보다 못한 신세로고. 이보시오. 이걸로. 무진은 품속에서 심부름하고 받은 엽전 꾸러미를 전부 꺼내 처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며칠을 꼬박 일해야만 만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녀는 고맙다는 말만 희미하게 남기고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무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빗속을 터벅터벅 걸어 돌아왔습니다. 비가 그친 마당에 들어서자 안방마님의 날카로운 호령이 날아들었습니다. 멍청이. 그 집에서 받은 돈은 어디에 두었느냐? 어서 가져오너라. 많이. 죄송합니다요. 오다가 빗길에 심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뭐라고? 안방마님은 불호령을 쏟아냈지만 그래도 흠뻑 젖은 무진이 안쓰러웠는지 저녁밥은 내어주었습니다. 무진은 된장국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먹고는 자신의 처소인 헛간에 누웠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렇게 낯선 처녀를 걱정하다 무진은 스르륵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무진은 해가 뜨자마자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제 그 처녀가 있던 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만났던 그 처녀가 동네 왈패들에게 둘러싸여 봉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곱상한 얼굴로 구걸이나 하다니 아깝지 않느냐. 우리를 따라오면 배불리 먹여주고 재워줄 터인데. 놈들은 처녀의 찢어진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희희낙낙거리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겁에 질려 파랗게 떨고만 있었지요. 이보시오. 그만들 하시지요. 무진은 망설임 없이 처녀 앞으로 나서 왈패들을 막아섰습니다. 그 바람에 왈패가 휘두른 주먹의 얼굴을 정통으로 얻어맞았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무진은 아픈 기색도 없이 바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처자는 어제 죽다 살아난 사람이라오. 지금은 거의 송장이나 다름없지. 괜히 송장 건드렸다가 재수없는 일만 생길 것이오. 어서들 가시오. 무진의 어리숙한 말투와 바보 같은 표정에 왈패들은 김이 샌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긴장이 풀린 탓인지 처녀가 그대로 픽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맥박만 희미하게 뛸 뿐 의식이 없었지요. 아이고,
며칠을 굶어 기절한 괴로구나. 무지는 처녀의 축 늘어진 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에 그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 인적이 드문 산속에 있는 자신만의 비밀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지는 처녀를 방 안에 눕힌 뒤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덫에 걸린 토끼를 꺼내 쌀과 함께 푹 끓여 죽을 쑤기 시작했지요. 죽이 끓는 동안 처녀의 얼굴을 살펴보니 너무 말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무진의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이거라도 드셔야 힘을 내지. 어서. 무진은 의식이 없는 처녀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벌려 식힌 죽을 조금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다 새벽이 되자 처녀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긴 대체 어디인가요? 여긴 나만 아는 오두막이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으니 안심하시오. 처녀는 그제야 어제 자신을 도와준 사내임을 알아보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주신 돈은 며칠을 굶은 저작거리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고야. 자기 입에 들어갈 것도 모자랄 판에 남을 주었단 말이오. 마음씨가 비단결 같구려. 그러니 더더욱 잘 먹어야겠소. 금방 밥을 해 드릴 테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시구려. 그날 저녁, 깊은 산속 작은 오두막 굴뚝에서 모락모락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지는 새벽녘에 산을 내려와 아무 일 없던 듯 마당을 쓸었습니다. 밤새 간호를 하느라 몹시 졸렸지만 그는 태연한 얼굴로 일터로 나섰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허수아비처럼 서서 바보 같은 소리를 중얼거리며 혼자 웃었습니다. 쌀알은 노랗게 여물었고 배는 꼬르륵거리고 오늘도 우리 멍청이 무진이는 일을 잘한다. 해. 다른 하인들은 무진이가 하는 바보 같은 소리를 들으며 혀를 찼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산속에 비밀스럽게 처녀를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지요. 그날 밤, 무진은 일을 마치자마자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산속에 설치해둔 덫을 살펴보니 꿩 한 마리와 다람쥐 2마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흘은 거뜬하겠지. 그 처녀, 열은 좀 내렸으려나. 오늘은 꿩고깃국을 끓여줘야겠구먼. 어두운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 오두막에 도착한 무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사이 처녀와는 서로 이름도 트고 조금은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지요. 설아 낭자, 오늘은 좀 어떠시오? 꿩이랑 쌀을 좀 가져왔소이다. 무진이 설아를 이곳으로 데려온 지도 벌써 달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무진이 정성껏 해온 사냥감과 도토리죽, 마른 나물떡의 설아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진나리.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설아는 아직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진이 정성껏 지어온 음식 덕에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꿩고깃국을 끓여보았소이다. 자, 뜨거우니 조심해서 한술 뜨시지요. 무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설아는 국을 받아들어 천천히 한 술, 2술 떠먹었습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이 국만 먹으면 온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아요. 나리께서는 어쩜 그리 사냥 솜씨가 좋으십니까? 별거 아니요. 나는 그저 뒷산 황포수 영감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대로 한 것일 뿐이요. 무진은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설아에 대한 그의 마음은 애틋해져만 갔습니다. 살이 빠져 앙상한 그녀의 얼굴을 볼 때면 괜스레 가슴이 저며왔지요. 이렇게 간호해 주시고 음식도 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그런 생각은 마시오. 지금은 기운부터 차리는 것이 먼저요. 설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름도 성도 몰랐던 사내가 이토록 자신을 돌봐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두막 안에서 조용히 가을밤을 지새웠습니다. 무지는 설화가 밥을 다 먹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설아 낭자, 며칠 뒤에 다시 오겠소. 그동안 잘 드시고 푹 쉬시구려. 매번 고맙습니다. 나리. 밤길 조심히 가셔요. 무지는 조용히 오두막을 나서 달빛을 따라 자신이 머무는 주인집으로 향했습니다. 뒷담장을 넘으려던 순간 등 뒤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움찔했습니다. 그 자리엔 같은 처지의 여종, 옥자가 서 있었지요. 무진 오라버니. 또 밤마실 다녀오셨어요? 대체 밤마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옥자야. 이 밤중에 어인 일이냐? 그냥 잠이 안 와서 달 구경 좀 하고 왔다. 거짓말. 그럼 낮에는 왜 그렇게 꾸벅꾸벅 조는 건데요? 오늘은 새참 나르다 말고 지게 위에서 졸고 있더구먼. 혹시 밤마다 다른 여인을 만나는 건 아니지요? 아이고야, 이 바보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거라. 무지는 깜짝 놀라며 두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나 옥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무진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가끔 보면 꼭 바보가 아닌 것 같아요. 꼭 다른 사람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무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순간 굳었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헤헤, 옥자야. 마님도 날 바보라 하시는데 내가 어찌 똑똑하단 말이냐. 그러자 옥자가 무진의 품 가까이로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의 품에서는 희미한 짐승 냄새와 함께 꿩 깃털 냄새가 풍겼지요. 며칠 전 저녁 무렵에 오라버니가 마을 바깥 산 쪽으로 달려가는 걸 봤어요. 거기 누가 있는 거 맞죠? 혹시 아픈 여인이라도 돌보러 가는 건가요? 그 말에 무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에이, 헛거들 본 것이겠지. 나는 그냥 뒷산 바위에 기대 잠깐 눈만 붙이고 왔다. 정말요? 그럼 오라버니 옷에서 나는 이 짐승 냄새는 뭐예요? 안 되겠네. 내일은 제가 직접 따라가 봐야겠어요. 옥자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화들짝 놀란 무진은 자신의 처소 쪽으로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어딜 그렇게 가세요? 이야기하다가 말고. 옥자야, 밤이 깊었다. 나는 바보라 일찍 자는 게 습관이다. 너도 어서 들어가 자거라. 명심해요. 오라버니 곁에 여인은 나 하나뿐이에요. 남들은 바보라 하지만 난 알아요. 오라버니가 진짜 바보가 아니란 거. 그러니까 딴 마음 먹지 마요. 알았죠? 다음 날 새벽, 무진은 옥자 몰래 조용히 일어나 뒷문을 빠져나와 산길로 향했습니다. 안개 낀 숲속에서 무진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조용한 숲속으로 노루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무진은 등에 맨 활을 꺼내 조용히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수룩한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은 정확히 노루의 급소를 꿰뚫었고 노루는 풀숲에 쓰러졌습니다. 옳거니, 한 마리 잡았다. 설아 낭자의 몸보신에 더없이 좋겠구나. 무진은 남들 눈에는 그저 바보 머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백발백중의 명포수이자 뛰어난 무예를 숨기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노루를 손질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검은 옷을 입은 노인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제자가 새벽부터 부지런하구나. 스승님. 안녕하셨습니까? 무진은 얼른 일어나 노인에게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바로 무진에게 활쏘기와 무예를 가르쳐준 스승, 황포수였습니다. 솜씨가 일취월장했구나. 살도 걷고 숨통도 정확히 찔렀어. 이제는 내가 더 가르칠 것도 없겠구나. 과찬이십니다. 아픈 이를 먹일 것이라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신중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늘 조심해야 한다. 너의 정체가 드러나는 날엔 내 부친처럼 억울한 화를 당할 수도 있느니라. 그 말에 무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황포수는 허리춤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무진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귀한 곰슬개가 담겨 있었지요. 이건 곰슬개다. 원기 회복에는 으뜸이지. 그 처자에게도 또 너에게도 필요할 게다.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일어설 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부디 자중하며 기다려라. 스승님.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황포수는 무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무진은 노루를 손질하여 설화에게 가져다주고 산을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산길 저편에서 낯선 고함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산적 무리가 조촐한 가마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는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 끌려나와 두 손을 묶인 채 땅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고을 사또의 딸 윤희 아씨였습니다. 야, 귀한 아씨라더니 참으로 곱구나. 어디, 먼저 맛부터 좀 볼까? 네 이놈들. 감히 누굴 건드리려는 것이냐. 내 아버님은 이 고을의 사또이시다. 산적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윤희 아씨에게 다가서는 순간 무진은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기서 멈추시오. 뭐냐, 너. 행색을 보니 머슴 놈이로구나. 썩 꺼지지 못할까? 하지만 무진은 느릿느릿 걸어가더니 등에 맨 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수룩한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휙! 무진이 몸을 낮추며 쏜 화살이 첫 번째 산적의 다리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산적이 쓰러졌지요. 다른 산적이 휘두른 칼을 허리를 틀어 피하며 이번엔 그의 어깨를 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산적들은 모두 화살을 맞고 신음하며 나뒹굴었습니다. 무슨 이런 귀신 같은 활솜씨가 다 있나? 무릎을 꿇고 있던 윤희 아씨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 몸놀림은 결코 평범한 머슴의 것이 아니었지요.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머슴이라 보기엔 너무나 능숙하고 날래십니다. 소인은 그저 산짐승을 쫓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던 머슴일 뿐이요. 무진은 다시 어벙한 말투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몸놀림은 누가 보아도 수년간 단련된 고수의 솜씨였으니까요. 가만 있자. 내가 누군지 알겠다. 저작거리에서 유명한 바보 머슴이 바로 너였구나. 헌데, 넌 바보가 아니었어. 다음 날 무진은 관가로 불려갔습니다. 윤희 아씨가 그를 생명의 은인으로 지목하고 포상을 내리려 한 것이었지요. 어서 들어오게. 은인을 직접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네. 윤희 아씨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진의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네를 바보라 하더군. 허나 내 눈엔 도무지 바보로 보이질 않네. 솔직히 말해주게. 어찌하여 바보 행세를 하며 지내는 겐가? 아씨, 소인은 그저 사냥을 조금 배운 머슴일 뿐이옵니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날 속이지 마시게. 자네가 원한다면 아버님께 말씀드려 관아에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네. 그대는 보통 머슴이 아니야. 그 말에 무진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 설화를 더 안전하게 돌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사또의 첫째 부인인 민씨 부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윤희 아씨의 새어머니였지요. 윤희야, 나리께서 찾으신다. 그런데 이 머슴놈은 무슨 일로 여기 있는 것이냐? 민씨 부인의 음성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녀는 무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뒤
무진은 외곽 순찰 책임자라는 직책을 받아 관아의 작은 거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엔 정체가 드러날까 불안했지만 설아를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지요. 그날도 무진은 관아 외곽 담장을 따라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장 아래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진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어깨를 짚어 돌리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아, 낭자. 쓰러져 있던 이는 다름 아닌 설아였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은 찢어져 있었고 맨발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설아 낭자. 어찌 여기까지? 이곳은 위험합니다. 나리가 보고 싶어서. 아니, 걱정이 되어 내려왔어요. 이렇게 무리하면 어찌합니까? 지금은 몸을 숨겨야 할 때요. 사람들이 저를 잡으려 해요. 아버지, 대제하기셨던 아버님. 설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무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제학이라니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한 그 가문이 아니던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거지 계집이 역적 대제학의 여식이었다는 말이더냐? 무진이 놀라 몸을 돌리자 사또의 첫째 부인인 민씨 부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독사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지요. 마님, 이 여인은 위급한 상황이옵니다. 우선 처소로 입 다물거라. 방금 전현의 입에서 대제학이라는 말이 나왔다. 수상하다 못해 역적의 냄새가 나는구나.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불러오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장을 갖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저 여인을 당장 포박하라. 전현은 역적 대제학 가문의 도망자다. 그리고 저 머슴놈 또한 한패임이 분명하니 모조리 잡아들여라. 마님, 이 여인은 그저 길에서 쫓기다 쓰러진 것뿐입니다. 어찌 이다지도 무도하십니까? 무진은 설아를 등 뒤로 감싸며 포졸들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물러서라. 관아의 명을 거역한다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여인은 지금 움직이면 위험한 상태요. 목숨보다 중한 법도가 어디 있단 말이오. 듣기 싫다. 어서 당장 저놈들을 제압하라. 포졸 여럿이 일제히 창을 겨누며 무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무진은 숨을 고르며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습니다. 설아 낭자, 걱정 마시오. 내가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오. 한 포졸이 찌른 창을 무진은 빠르게 옆으로 피하며 그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창이 바닥에 떨어졌고 뒤이어 달려든 자는 무진의 발차기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진의 옷은 여기저기 찢기고 얼굴과 팔에는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마침내 옆구리에 깊은 창상을 입고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몸이 쓰러지려던 찰나, 그는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누구도 설아 낭자에게 손대지 마라. 그는 남은 기력을 모두 끌어모아 포졸들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포졸들은 더는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씨 부인은 얼굴이 새파래져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구나. 무진은 비틀거리는 몸으로 설아를 들쳐업고 다시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겨우 오두막에 도착해 설아를 자리에 눕힌 다음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리. 정신 차리세요, 나리. 뒤늦게 깨어난 설아가 무진을 살폈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깨끗한 천을 가져와 무진의 상처를 정성껏 감쌌습니다. 무진은 밤새도록 사경을 헤맸고 설아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로 그날 밤, 무진의 스승인 황포수가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묘한 약초를 무진의 상처에 붙여주고는 걱정 말라는 말만 남기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무진이 미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설아 낭작. 몸은 좀 괜찮으시오. 그가 처음 꺼낸 말은 자신의 아니가 아닌 설화의 안부였습니다. 설화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살아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리가 깨어나지 않으시면 저도 따라 죽으려 했어요. 잠시 뜸을 들이던 무진은 조용히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박무진이 아니라 김어범이요. 북방을 지키던 통제사 김철 장군의 아들이지. 10여 년 전 당파 싸움에 휘말려 가문이 멸문당한 뒤 목숨만 간신히 건져 숨어 지내왔소. 저와 비슷한 신세시군요. 제 아버지는 홍문관 대제학이셨는데 억울한 죄를 쓰고 돌아가셨지요. 그 후로 저는 관아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깊은 상처를 나누며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제야 비로소 알 수 있었지요. 몸을 회복한 어범은 설화와 함께 짐을 꾸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작은 남자를 발견하고 함께 겨울을 보냈습니다. 봄이 오자 어범은 설화와 함께 야생화가 가득한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들꽃 하나를 꺾어 설화의 귀에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이 그대와 꼭 어울리는구려. 나리께서 다시 건강해지셔서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설아 낭자. 나는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오. 저도 그렇습니다. 나리. 이 생이 다할 때까지 나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범은 조용히 설화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들꽃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3년 뒤 조정에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습니다. 새 임금은 지난날의 억울한 옥사를 모두 바로잡았고 설화의 아버지인 대제학은 복권되었습니다. 설화의 신분 역시 회복되었고 대제학은 어범의 가문 명예 또한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 무진이 아닌 당당한 장군의 아들 김어범이 된 것이지요. 어범과 설화는 양가의 큰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간 고생 많았소, 부인.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소. 서방님, 그 시절에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혼례가 한창인 마당 구석에서 누군가 이를 갈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까지 두 사람을 뒤쫓아온 옛 여종, 옥자였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저 사내가 그냥 머슴일 리가 없다고 내가 알아봤어. 그때 눈치챘을 때 붙잡았어야 했는데. 흑흑. 훗날, 어범은 전란에서 큰 공을 세워 아버지의 뒤를 이어 통제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장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요. 한편 사또의 딸이었던 윤희아 씨는 깊은 밤 누각에 홀로 앉아 어범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지금 그대 곁에는 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군요. 허나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달빛만이 조용히 그녀의 외로운 그리움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보 머슴과 거지 처녀로 만났던 두 사람. 만일 서로의 겉모습만 보고 외면했더라면 결코 서로를 지켜낼 수 없었을 겁니다. 진실한 마음과 용기, 그리고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눈길이야말로 사람을